저 한 사람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SBS를 고발하려고 합니다. 다시 제가 되돌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살 수도 없고. 이게 어떻게 틀립니까? 쿠바의 까사를 생각했습니다. 아주 허름한 집이니까. 손혜원 의원의 목포 사랑을 둘러싼 진실 공방은 이제 검찰로 공이 넘어간 모양입니다. 이 손혜원 의원은 SBS의 고발을 예고하면서 공세적인 카드를 꺼내들었는데요. 손 의원의 주장을 따져보기 위해서는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법적인 판단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SBS가 저 한 사람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SBS를 고발하려고 합니다.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과 제가 걸 수 있는 모든 이유를 다 걸어서 제 국회의원의 직위 모두를 걸고 제 개인의 명예를 위하여 고발을 할 것입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이 사실 목포 투기 의혹이 불거질 때부터 손 의원이 SBS를 고발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 같은 기자들은 이런 보도를 굉장히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의혹 보도도 명예훼손 고발 대상이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조금 많이 좀 인정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답을 두 개로 나눴더라고요. 근데 고발은 어떤 거든지 할 수는 있죠. 그렇죠. 고발을 하는 걸 누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렇죠. 고발은 지금 말씀하신 거는 뭐냐면 명예훼손. 명예훼손이 실제로 성립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건데 이제 특히 언론사에서 이제 손혜원 의원처럼 공직자에 있는 사람의 어떤 의혹에 관해서 보고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관계에 커다란 부분이 맞는다고 한다면 네. 자그마한 뭐 이 관계가 좀 어긋났다 이런 걸로 쉽게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다만 이제 손혜원 의원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정면 승부를 하겠다고 나선 입장이고 네. 최초 보도를 한 SBS를 고발을 해서 검찰의 판단을 받지 않으면 네. 본인이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도 이게 쉽게 풀리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걸 아마 판단을 했겠죠. 네. 그러니까 강공을 이어가는 입장에서 SBS를 고발하겠다고 나선 거겠죠. 네. 네, 저는 판검사를 지낸 변호사 5명에게 물어봤습니다. 모두 손혜원 의원의 사건만 가지고는 수사할 수 없을 것이다. 아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왜냐면요, SBS가 처음에 보도한 내용은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네. 9채를 산 사실, 이것 때문에 땅 투기 의혹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근거가 없이 땅 투기를 했다. 이랬으면 고발 대상이 되고 그 고발이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보도와 관련해서 모든 언론이 추적 보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언론은요, 한 군데가 썼다고 무작정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타당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따라간 것이고요. 지금 계속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건은 대검과 서울 남부지검의 시민단체가 손혜원 의원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네. 접수가 2건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검찰로서는 이제 손혜원 의원이 내는 고소장을 보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갈 텐데요. 검찰은요, 손혜원 의원이 고소장에 첨부하는 200여 건의 기사를 굉장히 고마워할 것 같습니다. 그게 다 다른 그것을 사건에 대한 가지고 증거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손혜원 의원의 직권남용 등의 혐의와 관련해서 별도로 기사를 찾아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손혜원 의원이 검찰 조사 대상으로 겨냥한 사람은 또 있습니다. 바로 박지원 의원이죠. 박지원 의원님과 그리고 제가 의심하고 있는 목포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바닷가 최고의 자리에 올 그 고층 아파트의 건설 계획에 관련된 분들을 할 수만 있다면 함께 검찰 조사 받고 싶습니다. 박지원 의원과는 어떤 식으로 검찰 조사를 함께 받겠다라는 거죠? 지금 손혜원 의원에게 그런 건 중요하지가 않죠. 지금 이제 전쟁으로 지금 막 포탄이 사방에서 떨어지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일단 나도 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막 이제 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박지원 의원이든 뭐 금태섭 의원이든 누구든 어쨌든 나를 공격하는 상대에 대해서는 나도 공격하겠다라고 이제 확실한 메시지를 자꾸 주는 이유는 첫째는 나는 당당하다. 네. 걸릴 게 없다라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고 두 네. 번째는 있을지 모르는 또 다른 비판자들한테
당신도 비판하게 되면 당신도 비슷하게 될 수 그렇죠. 있으니까 조용히 있는 게 좋아. 이런 메시지를 이제 보내는 것이죠. 그러한 어떤 현재 이렇게 막 어려운 상황에서 손혜원 의원으로서는 상대에 대해서 정확한 뭐 그것이 혐의가 있든 없든 네. 공격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강한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언론이 해야 될 것이 바로 팩트 체크입니다. 네. 이 손혜원 의원은 지금 박지원 의원과 고층 아파트 건설 계획 이것을 묻고 있는데요. 네. 이 고층 아파트 건설 계획이 추진되다가 사라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고층 아파트 건설 계획이 있었던 장소와 손혜원 의원이 집중적으로 매입한 부동산 거리를 제가 따져봤습니다. 1.5km 떨어져 있습니다. 아, 좀 떨어져 있군요. 그러면은 그 지역과는 관련성이 많이 떨어진다. 이 점을 지금 지적하시는 거죠.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좀 어렵다는 그렇죠. 거죠. 사실 이제 관련이 없는 게 이게 사실은 이쪽은 재건축이거든요. 네. 조선내화 있는 쪽에 재건축인데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내화가 이제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서 네, 재건축이 어려워졌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는 재건축할 수 있는 건설업자 이런 분들이 박지원 의원하고 절탁을 해서 본인한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박지원 의원은 사실 재건축에 반대를 했어요. 그렇죠. 그 루차의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연관성 자체를 밝히기가 쉽지가 않고. 네. 그리고 이 지역과 또 저 지역은 서로 다른 지역이에요. 그렇죠. 그렇다 보면 이거는 연관성이 그렇게 썩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손혜원 의원으로서는 저렇게 이제 상대에 대한 강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이 자신의 지지자들 결집시켜가지고 네. 자신이 공격한 상대에 대한 어떤 부정 비리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뭔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같이 튀어나오기를 네. 그런 이제 부수 효과를 노리는 그런 노림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반면 손혜원 의원을 향한 공격의 칼날도 아주 거셉니다. 검찰은 어제부터 손혜원 의원의 목포 사랑 논란에 대한 수사에 나섰는데요.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직권남용 그리고 차명거래 의혹입니다. 이 목포에 아주 옛날에 63년도에 만들었던 아주 형편없는 여관이면서 그러면 룸사롱을 했던 이것을 제가 아는 사람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여기를 숙소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참 2달밖에 안 됐는데요. 외국인들한테 열광적으로 팔려나가고 있어요.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들? 목포에 있는 1937년에 만들어진 조선내화라는 지금은 비어있는 공장입니다. 문화재청이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여서 이렇게 중요한 근대 문화유산을 이 아파트 그 허가를 무산시켰다라는 이것에 대해서 저는 문화재청에 대해서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자, 직권남용 그리고 차명거래 이 두 가지가 지금 검찰 수사의 핵심이 될 텐데 직권남용은 쉽게 얘기하면은 본인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정보를 가지고 미리 이 건물을 산 게 아니냐 그리고 또 압력을 넣은 게 아니냐 문화재청에 이거고요. 또 차명거래는 본인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들 명의로 이거를 샀다는 거 두 가지잖아요. 우선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손혜원 의원은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여당 간사래서 그렇죠. 이 지위를 이용해서 누구를 경질하거나 아니면은 누구를 심어달라, 써달라 이런 청탁을 했다면 이것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간사로서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 아니냐. 그렇죠. 이것은 바로 부패방지법 위반 논란에 해당이 됩니다. 부패방지법 7조 2항에는요. 공직자는 업무 처리와 관련된 비밀을 이용해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또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요. 이것을 위반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창성장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스는 누구 거냐? 이것을 패러디해서 창성장은 누구 거냐? 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조카가 명의만 빌려줬다. 또 창성장의 이익이 누구로 갔느냐? 계좌 추적을 통해서 그 네. 이익금이 만에 하나라도 손혜원 의원에게 간다면 이것은 명백하게 명의만 도용한 것이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부동산 실명거래법 위반에 해당이 되고요. 또 네네. 지금 강요라든지 강요 미수 네. 이런 것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건요. 이 부패방지법은 이 뭔가를 샀다고 해서 그것을 뭐 올랐다 안 올랐다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산 것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네. 일주일 전에 이미 충청도 공무원들이 이 법의 적용을 받아서 직위해제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좀 부연 설명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직권남용 부분은 이제 도의적인 어떤 문제는 있을지 몰라도 네. 아마 이 법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문체위 여당 간사라고는 하지만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거래를 지정하는 것 자체의 권한과는 아무 연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하. 직접적인 권한이 있는데 그거를 남용을 해서 그쪽을 지정하게 만들었어야 하는데 직권남용보다는
부패방지법 같은 경우 문화재 거리가 지정된 것을 알았다면 이게 직접적으로 적용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네. 창성장보다는 참여한 거래 의혹은 사실 창성장 같은 경우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익이 혹시라도 들어갔다면 그 부분이 참여로 인정될 여지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그 둘째 조카죠. 둘째 조카의 이름으로 매입을 했는데 그 부분은 아직 이제 그 운영을 직접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네. 창성장 같은 경우는 실제 첫 번째 조카가 거기를 카페하고 여관 같은 걸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보다는 두 번째 쪽의 혐의를 더 아마 검찰은 아하. 무겁게 수사를 할 겁니다. 더욱이요. 그래서 문제- 예, 예. 직권남용보다는 네. 부패방지법 쪽에 초점 맞추는 것이 훨씬 수사가 쉽다. 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많이 수사 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시는 겁니까? 있어요. 기자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알겠습니다. 상식의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더욱이 문제는 또 있습니다. 손혜원 의원 관계자들이 한 차례 이 부동산 거래를 다 끝난 이후에 목포 시민들 사이에서는 투기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런 얘기도. 그렇죠. 이게 지금 이제 목포시 시의회 회의록을 보니까요. 이게 사실은 손혜원이 많은 사람들한테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 끌고 가서 보여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 예산이 한 1,100억 정도가 투입이 되고 자, 그렇게 해서 문화재가 설정이 되면 사람들은 저기 뭔 일이 나지? 그렇죠. 저 사두면 오르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실제로 이제 그 목포 시의원들이 보니까 회의록에 보니까 이게 지금 투기가 좀 일어나는 것 같다. 외지인들이 지금 몰려와서 지금 상당히 땅값이 오르고 있다. 네. 이런 우려들을 한 것들이 이제 지금 목포시 의회 회의록에 아하. 남아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손혜원 의원은 사실 이 지정되기 전에 일단 그 지역을 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만약에 주변 사람들이 그 내용을 알았다고 한다면 사실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투기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문화재 지정 이런 게 굉장히 뜻은 좋지만 굉장히 투기 문제에 아주 취약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투기에 이용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을 이제 지금 목포시 의회가 하고 있는 겁니다. 공교롭게도요. 손혜원 의원 관계자들이 목포 부동산을 매입하던 그 시기 외지인들 역시 목포에 눈독을 들였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은 어떻게 확인이 된 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이제 그 지역 주변의 전체 필지가 한 600여 필지가 되는데 네. 그것을 이제 다 확인을 해보니까 거기에서 외지인들이 갖고 있는 게 한 112개 필지 정도를 외지인들이 갖고 있다는 거죠. 아하. 그런데 그 중에 37개 필지가 이 거리 전체가 이제 문화재로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 지정을 전후해서 37개 필지가 집중적으로 이제 거래가 됐고, 네. 그 중에 12개 필지가 이제 손혜원 의원 측 관계자들이 갖고 있는 것이고, 네. 나머지 25개 필지는 법인이라든지 어떤 외지인들이 사들였다는 거죠. 비슷한 아하. 시기에 상당히 많은 필지가 집중적으로 거래가 된 겁니다. 아하. 네,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저런 근현대 역사문화 공간에 대한 개발과 함께 또 이제 해상 케이블카도 개통이 되는 그런 것과 맞물리면서 네. 일종의 외지인들이 대거 그 지역의 물건을 사들이는 그 시기와 손혜원 의원이 사들인 시기가 묘하게 좀 겹쳤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온 거죠. 이 관트리피케이션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젠트리피케이션 먼저 설명을 좀 그렇죠.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게 이제 어떤 그 가지고 있는 건물주들이 네. 그 지역이 갑자기 이제 뭐 잘 되고 그러잖아요. 경기단기 같은 네. 경우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임대업자들 쫓아냅니다. 아, 임대료를 올리고. 외지 사람들이 건물을 사기 시작하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오히려 거기 안에 살던 사람들이 쫓겨나는 그렇죠. 현상을 왜냐하면 이제 말하는 사실은 거군요. 거기에 사실 흥행을 시킨 것들은 그렇죠. 다 거기에 식당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인데 네. 이제 건물주들이 보니까 장사가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가세요. 임대료 더 주고 딴 사람을 불러. 그렇죠. 근데 여기 이제 관트리피케이션을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관트리- 정부 사업을 했다는 거죠. 아. 이게 사실은 초기에는 거의 거래가 없었어요. 네. 2017년 이후에는 정말 이 지역은 거의 폐허지가 거리가 없었는데 이게 이제 문화재라 지정되는 상황 이 소문이 나면서 사실 거래가 갑자기 상승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 1, 2년 사이에 갑자기 거래가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정부 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관트리피케이션이 되는 게 아니냐. 아하. 사실 정부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거든요. 매년 정부에서 들어가요. 시행하는 사업 때문에 오히려 현지 주민들이 쫓겨나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관트리피케이션이라고 지금 이름을 지었군요. 자, 이 의혹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른바 목포의 큰손이라고 불리면서 손혜원 의원과 함께 부동산을 보러 다녔다라는 지금 소문이 돌고 있는 이 인물들이에요. 이분들이 지금 비슷한 시기에 건물들을 매입했다는 얘기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남자는 최모 씨라는 분이 부부입니다. 네. 최모 정모 씨라는 부부인데
이분들이 이제 이쪽 지역 사정을 굉장히 잘 알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손혜원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런 이야기를 올린 적이 있어요. 이분들 소개로 해서 처음에 창성장 그 입지역 그 그렇죠. 카페 같은 거 볼 때, 왜냐하면 손혜원 의원 입장에서는 그 지역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을 앞세워서 사실은 구매를 하고 카페 같은 경우도 이제 봤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이 지역에 한 10채 정도 집을 산 거예요. 아하.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분들을 우리가 기자들이 지금 계속 찾으러 다니는데 네. 지금 아직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어떤 이분이 실제로 보면 이 정보를 알고 네. 실제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떤 구매나 이런 것들을 그 정보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손혜원 의원이 알았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미리. 두 사람과 알았다니까 그러면 이런 정보. 자, 여기 이 지역에 문화재가 지정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시면 엄청나게 수익이 오를 겁니다. 네. 정부가 이 지역을 특별히 발전시킬 겁니다. 이런 정보를 알았다면 황인큰 투자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당연히 하겠죠.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이 정모 씨라는 분이 10채 정도를 소유하고 있다고 보니까 이게 네. 뭔가 투자 정보를 미리 흘린 것 아닌가 네. 이런 지금 이 의혹이 있고 이분을 만약에 지금 기자들이 찾거나 검찰에 소환할 경우는 네. 아마 이 여러 가지 비밀 자체가 상당히 풀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 정모 씨 부부와 손혜원 의원 이 건물 매입 시기에는 아주 사이가 가까웠던 것 같은데 네. 지금은 굉장히 사이가 아주 틀어져 갖고 소원한 관계가 됐다는 이야기가 그런 있어요. 얘기가 있죠. 얘기가 그런데 있어요. 재밌는 게요. 이 손혜원 의원의 페이스북에 이분들이 등장한 일이 그렇죠. 근데 갑자기 또 지웠어요. 그렇습니다. 의혹 초기에 무슨 글을 올렸냐면 자신에게 접근을 했다. 네. 그러면서 조카의 집 3개를 소개해 준 사람들이 이분들이다. 이분들이다. 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 매입 시기가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는 2017년 3월부터 1년 6개월에 걸쳐서 됐고요. 네. 이분들도 2017년 초부터. 아하. 그리고 같이 다녔다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지웠기 때문에 더 흥미로운 거죠. 그렇죠. 글을. 왜 지웠을까? 왜 지웠을까? 네. 이분들이 자꾸 드러나면 안 되기 등장해서 때문에. 기자들이 이분들을 쫓을 경우에 그렇죠. 예, 뭔가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에. 유해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손혜원 의원 측에서 목포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매입하던 그 시기 목포시에서는 투기 이슈로 그야말로 눈물을 지었습니다. 손 의원이 직접 언급한 목포의 눈물처럼 말입니다. 한번 보세요. 예. 이별의 눈물이냐 하면서 이 뒤번에 300년 원한 품은 노적봉 밑에 300년 선생님, 근데 오늘날에 제가 이렇게 목포의 이 서름과 이 목포의 눈물과 목포의 사랑을 다시 이렇게 목포를 갖고 이렇게 분개를 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이 가사들이 또 다르게 또 다가옵니다.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이제 해명해야 될 사안이 또 하나 있습니다. 손혜원 의원이 백지 신탁한 회사가 목포의 부동산을 매입했다라는 건데 백지 신탁,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보통 이제 고위공직자라든지 뭐 국회의원들이라든지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국회의원의 경우는 해당 상임위에서 활동을 할 때 그 네. 상임위 활동과 관련이 있는 회사의 어떤 주식 같은 걸 가지고 아하. 있다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소유하고 있다라든지 이러면 아무래도 이제 이해가 상충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막기 위해서 1개월 안에 이제 주식을 백지 신탁을 하게 돼 있는데 손혜원 의원이 2016년 4월 달에 총선을 통해서 국회의원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2016년 3월 달에 자신이 운영하던 이 크로스포인트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의 대표를 남편한테 이제 넘기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나서 이제 백지 신탁을 했는데 네. 이 회사에 백지 신탁한 그 손 의원의 주식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지난 1월 8일 날 부동산을 매입했군요. 이 회사가 법인명으로 그 목포 지역의 부동산을 2필지를 이제 취득을 한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것이 결국은 백지신탁법과 관련해서 좀 위반한 것 아니냐 네. 이런 이제 논란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백지 신탁을 하게 되는 거는 한 뒤에는 결코 그것과 관련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 손혜원 의원의 남편이 언론 인터뷰를 자주 합니다. 네. 근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목포에 가본 일이 없다. 목포 부동산은 아내인 손 의원이 직접 보고 구매했다. 아하. 재단의 돈으로. 영향을 그런다면 끼친 거네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남편은 명의만 빌려준 셈이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손 의원이 재단과 법인 운영에 관여를 영향력을 했다. 행사하게 해왔다. 아하.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남편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더더욱 소개해드립니다. 네.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은요, 이제 검찰 수사를 넘어서서 정부 여당의 공개 경고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낙연 총리가 직접 법대로 대처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요즘 목포의 근대 역사문화공원 조성과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걱정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 문제에 관한 기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고발도 접수되어 있으므로 잘못이 확인되면 법대로 대처할 것입니다. 둘째, 도시재생사업과 근대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입니다. 셋째,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일이 없도록 투기는 차단할 것입니다. 양지열 변호사께서 얼마 전에 투기와 투자를 법적으로 구분하기란 상당히 힘들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불법적인 사항을 가려낼 수 있을까요? 참고로 그 얘기는 김태희 변호사가 했었습니다. 그랬나요?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는 중간에 저희가 잠깐 짚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문제가 된다라면 문제를 법대로 하겠다라는 거고 사실 네. 저 말씀은 국무총리가 법대로 할 수 있는 부분에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이 의혹이 여당에도 그렇고 정부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렇게까지 시끄러워져서는 좋을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원칙적인 어떻게 보면 좀 달랜다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목포 시민들 중에는 이 부분이 이렇게 소란이 일어나는 바람에 자치장에서 재생사업이나 이런 것에 차질을 일으킬까 봐 걱정하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그렇고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그 지역에 갔던 모양인데 네. 그곳에 갔을 의원들도 여기에서 이것 때문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우려를 표명한다는 그런 기사들이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목포에 있는 현지 분들을 안심시켜주는 것도 국무총리로서 해야 될 일이니까 말씀하신 거죠. 네. 할 말을 하신 건데요. 우선 부패방지법의 주제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얘기죠. 제가 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부패방지법은 투기라든지 뭐 얼마나 올랐냐 이거 상관없이 지위를 자체, 이용해서 예. 산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자꾸 여당에서는 뭐 리모델링비까지 다 더하면은 별로 거둔 게 없다 이러면서 투기가 아니라고 방어를 치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에는 전남에서 4선 국회의원 그리고 전남도지사를 했기 때문에 목포라든지 전남의 여론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네. 이낙연 총리 얘기 중에 정부와 여당은 국민 앞에 더 겸허해져야 된다 네. 얘기를 했는데 이낙연 총리의 평소 어법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얘기는 굉장히 센 얘기거든요. 그렇군요. 현재의 여러 가지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이낙연 총리는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옆에 이해찬 대표가 계셨습니다. 저 말씀하실 때. 그렇군요. 네. 자, 다음 순위로 이어가겠습니다. 만나보시죠.